예,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죠? 오늘 이 추운 날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정치권에서도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인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사법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를 인정한 건데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 재판부는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소위 말하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내란임을 최초로 사법부가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형량이었습니다. 이제 2월 초중순에 2월 19일에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란으로 인정받은 지금, 결국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된 지금, 과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장동혁 대표 아직도 단식 중인데요.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하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한번 지도부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양양자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 굉장히 추워요. 네. 근데 이 추운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구형량에 대해서도 15년 나왔는데 구형이 15년, 네, 선고가 23년이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게 제가 더군다나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일까지 겹치니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상태가 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방금까지 제가 이제 거의 있다 왔는데 로텐더홀에 근데 119 구급 대원들이 왔어요. 바이탈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병원에 가시라고 중진 의원들뿐만 아니라 원내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말씀을 했는데도 본인이 여기서 그냥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하셔서 지금 일주일 됐나요? 오늘 7일째죠. 이제 8일째 들어갑니다. 네. 진짜 이 상당히 위중한 상태라는 얘기가 듣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내 분위기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완전히 결속하고 있습니다. 결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여당을 견제할 세력은 국민의힘밖에 없거든요. 지금으로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못 해내면 결국 역사에 대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흔들린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공천 뇌물 또 이 쌍특검 법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 당원이 아마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명분으로 내건 이른바 쌍특검, 통일교 특검과 공천원금 의혹 특검, 이거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공천 뇌물 사건 또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이미 나와 있는 이 상황들만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이건 특검해야 된다고 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여당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여당의 이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거라는 이게 확신이 없어요.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패에는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 장동혁 대표께서 죽음을 각오한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또 대혼란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민주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늘 얘기합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뭐가 빙산의 일각이라? 부패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공천 관련 부패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이 김경, 강선우, 김병기로 이어지는 예. 또 김민석까지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대통령까지도 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부패를 도려내는 일, 그것이 어떤 정당의 일이 아니라 예.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정치의 부패가 국가를 침몰시킨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들어와 보니 그 글로벌 기업의 상황하고 너무 달라서 원래 이런 데인가? 이런 게 이렇게 용인이 되는 데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저는 뭐 단호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특검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신천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신천지 합니다. 그러나 이 신천지를 함께 묶어서 해버리면 여당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 통일교 관련 공천 뇌물 관련이 흐트러지거든. 제대로 수사를 하기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신천지는 마음만 먹으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수사하고 단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거기다가 섞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먼저 여당이 대통령이 이건 해야 된다라고 나서야 된다고 봐요. 그게 그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했죠. 이 협치, 네. 다시 말해서 여야가 일단은 대화를 좀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예를 들면, 일단 단식 현장에 홍익표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방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말씀이 진심입니까? 그건 제가 모르죠. 근데 홍익표 정무수석 전 정무수석도 뭐 강원도지사 나간다고 지금 그만두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상호 정무수석이 우상호 정무수석. 이제 그만뒀죠. 그만두고 네. 이제 새로 올 예, 거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그런데 임명이 됐죠. 네, 전 그 단식을 시작하고 뭐 그게 얼마나 됐든 협치의 마음이 있었으면 단식을 안 하게 만들어줘야죠. 네. 힘 있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있는 게 협치지. 근데 그 말씀 하시는 게 굉장히 조롱으로 들립니다, 저는. 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지금 단식 현장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협치하자고, 야당 때 단식하고 뭐 23일 했다는데 저는 23일 단식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를 찾아오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조롱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뭐 찾아오지 않고 예를 들면 여당의 일각에서는 약간 조롱 섞인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죠. 약간이 아니라 너무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에 한동훈 전 대표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저는 그동안 저의 의견은 다 피력을 했기 때문에 더 이걸 논의할 생각도 없고 그런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다른 이야기보다 이 여당에서 이 특검 법안을 받는 것 그것만 우리가 집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는 아예 당내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네,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른 얘기를 하면 관심 받게 됐다. 이제 어떤 우리 국민의힘의 당 대표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오고 안 오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지금 상황까지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분에 대한 징계도 조만간에 내려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인가 뭐 이거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이제 단식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뭐 징계는 징계대로 또 이 특검은 특검대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이 갈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징계는 징계대로, 그 다음에 특검은 특검대로. 예. 그 얘기는 결국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최고위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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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 만약 그 119까지 와 있으면은 대충 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는 좀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몇 차례 지금 그 의료진들이 이 권유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정신을 잃어야 아마 실려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 실려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정신력이 강하시더라고요. 저는 찐으로 그렇게 단식을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정신력이 강하니까 24시간 필리버스터 있죠. 네, 그때도 놀랐는데. 그거 사실 그게 일반 사람은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예. 저는 제가 일주일에 9시간 하거든요. 지금은 방학이지만 강의 9시간 하는데 저희는 75분씩이에요. 예. 75분 강의를 해도 기운이 쭉 빠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1시간 반 하고 나면 거의 뭐 후들후들하죠. 그렇죠. 네. 24시간을 얘기를 한다는 거 그건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건데 그걸 하셨더라고. 예. 그 정도의 정신력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정신력이 보통은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몸이 좀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단식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필부 하기 전에도 체중이 급속도로 빠졌었어요. 네, 9kg, 10kg 정도 빠진 왜요? 상태에서. 그거 건강검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고민도 많으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죠. 그게 회복도 덜 됐는데 또 단식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정말 정말 단식입니다. 물만 먹습니다. 물하고 소금. 아니요. 처음에는 소금도 안 먹었어요. 아니 지금도 소금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위액이 거꾸로 이렇게 역류를 해서 이 식도를 다 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증을 많이 좀. 네. 그러니까 위산이 위로. 네, 위산이 이제 놓여 있으면 이게 음식이 없다 보니까 요게 거꾸로 와서 굉장히 식도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아유, 참. 좀 다른 얘기인데, 오늘 신년 기자회견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네. 그거 보셨어요? 네, 다는 정확하게는 못 봤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봤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상황 인식에는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 부분이 뭐냐면,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또 이기주의가, 그러니까 각국의 이기주의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더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해법이 뭐죠? 국방인가요? 외교인가요? 경제인가요? 기술인가요? 네.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AI 3강 얘기도 하고, 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도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어떤 그 글로벌 국제 관계의 이해도가 있는가? 제가 뭐 비판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왜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국가 주석이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대통령 자신을 불렀는가? 그 다음에 왜 또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 이후로 또 바로 불렀는가? 왜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안 지으면 관세 100%를 매기겠다고 저렇게 위협을 하는가? 이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저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잠깐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1단계는 이제 핵을 스톱시키고, 네. 동결이라는 표현은 안 쓰셨는데, 어쨌든 2단계는 핵 군축에 나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군축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야만 군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항상 미국한테 우리 핵 군축 회담하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이게 예를 들면은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이런 데가 핵 개발한 거하고 북한하고 달라요. 이런 나라들은 NPT에 가입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은근슬쩍 개발을 하고서 NCND로 나가도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북한처럼 NPT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를 하고 나서 핵 개발한 나라를 군축 협상한다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너도 나도 NPT 다 탈퇴하고 핵 만들겠다고 나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도대체 어떤 계획,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을 갖고 이 얘기를 하는지를 오늘 모르겠다가 저의 그 신년 기자회견을 본 소감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결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강대국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강대국의 싸움인데 이 중국의 이 어떤 기술력의 어떤 상승이 과거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80년도 중반에 일본이 반도체 기술로 전 세계 전자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죠. 경제로도 그랬고, 네. 근데 지금 중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재를 못하면 결국은 미국은 최강 국가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아마 약해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은 이제 미국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미국은 중국 제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100번째도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밖에 없어요. 예. 그 중국을 제재하는 삼성전자 임원 이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니요, 그렇지 거 아니죠? 않아요. 예.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과거에 석유 생산국하고 똑같아요.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진핑도 부르고 다카이치 사나이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휘토류 안 주겠다. 반도체 못 만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 중국을 이게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카이치 사나이는 중국에 뭐라 그래요? 우리 그러면 플루린 폴리미드 EUVPR 옛날에 불화수소 요 반도체 소재를 우리가 중국에는 안 주겠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때 중국은 이 일본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필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죠. 그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를 보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위협을 하죠. 반도체 관세, 반도체 안 지으면 나머지 산업도 다 100% 매기겠다고 할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위치가 그렇지 않아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밸류의 크기가 우리가 일본보다 크기 때문에 중국도 함부로 못하고. 야, 그 기분 좋은 소리네요. 네, 우리가 커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우리의 밸류가 체인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체인에서 우리의 밸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근데 이게 언제까지 함부로 할 수 없느냐? 그래봐야 맥스 3 내지 5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AI 혁명의 시대에 어떻게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거냐? 지금까지 주도권 잘 가져왔는데 인류가 탄생을 해서 지금까지의 예를 들면 그 DNA 분석에 대한 그 알파폴더가 나왔던 어떤 DNA 숫자든 그게 지금까지의 밝혀진 것보다 앞으로 3년간 밝혀질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요것에 대한 주인이 누구냐는 어떤 얘기냐면 반도체 주인이 누구냐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인가 아니면 가질 것인가예요.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키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강력하게. 전 세계 우리 인재들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만 제대로 된다면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중국이 함께 하자라고 지금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일본은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예, 지난 잃어버린 30년이 뼈 아프죠. 근데 2019년도에 반도체 소재 규제를 했던 그 설계를 했던 사람이 다카이치 사나이인 것 아셔요? 글로벌 공급망의 이해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예. 그 여자분이. 그래서 우리하고는 굉장히 잘 지내려고 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갔을 때 왜 다소곳하게 이라시아이마세 하면서 하겠어요. 하여간 네. 저 이재명 대통령 자동차 타고 나서도 떠나가는 차에 대고 한 2번이나 절을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밸류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중국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 AI 시대에 들어가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HBM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힘이 미국도 꼼짝을 못하는 힘이 되고 지금 중국도 꼼짝을 못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통일과 평화의 어떤 수단은 뭘로 써야 되느냐. 결국은 그 38선 DMZ 그 주변에 휴전선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자. AI 플러스 반도체. 바이오도 AI에 들어가면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들어서 기술 교류를 하자. 북한의 청년 인민들과. 근데 김정은 어떤 그 지도자도 체제 어떤 유지가 체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체제 그리고 청년 인민들에게 미래를 어떤 담보해 주는 것 그게 본인의 꿈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젊은이들을 기술을 교류하는 어떤 장을 마련해 주는 게 밀가루 한 포대 주고 쌀 한 포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평화와 통일을 담보해 낼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주장인데 지금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면 대부분 다 모호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국방은 어떻게 하고 외교는 어떻게 하고 그럼 우리의 경제는 코스닥은 어떻게 하고 환율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뭐 이런 얘기들이 클리어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요거 좀 다른 얘기인데 이해운 전 의원 청문회는 뭐 어떻게 열릴 것 같으세요? 지금 지도부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해운 의원 전 의원께서는 저는 그냥 이 시점에서 자진 사퇴를 하시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자진 사퇴 안 하시면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가 갑질을 알았나 대통령 한 번 하신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검증을 안 하고 아예 어떻게 해야 되나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하고 데려가신 것 같아요. 검증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근데 국회의원 검증과 내각의 검증은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도 경험이 이제 정치권 영입할 때 딱 2016년 요맘때인데 260개의 문항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씁니다. 그게 국회의원 후보 아니요, 그때 후보할 때 이제 영입할 때 인재할 때 그게 이제 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주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적어도 총리 검증 시트 정도는 끝내야 이제 이게 기자회견 했을 때 영입이 될 수도 있지. 네,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고 이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작성을 하는데 일일이 손으로 다 쓰라고 그러더라고. 체크가 아니에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근데 저를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갑질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검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입문하셨으니까 바닥에서부터 온 사람이 저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갑질이 있었을 것이며 피눈물 낸 저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무책임한 거죠. 네. 우리가 알았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 쓰면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쯤에서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청문회 만일 그만 안 두면 청문회 해야 되는 거죠? 청문회 해야 되죠. 여당이 청문회 하고 또 뭐 여당끼리 하면 안 되니까 야당도 해야죠. 네. 예.
그게 천하람 의원 입장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큰 게 안 터지더라도 분명히 할 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재송부를 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했을 경우에 이거 송부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1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뭐 10일 이내에는 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당에서 이걸 어떻게 결정할지는 이제 원내 의원들이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예,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으시면 이쯤에서 그만두시라. 네. 그리고 근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생을 어떻게 살지 이렇게 고민하시라. 이거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만둘 것 같지가 않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삼성의 임원이 되면 임원 10개명이 있습니다. 제가 예. 삼성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뭔지 아셔요? 뭐예요? 딱 임원이 돼서 첫 교육에서 박수 받을 때 떠나라. 무대에서 끌어내려지기 전에. 냉정한 얘기죠. 네, 근데 맞는 얘기예요. 무섭습니다. 지금 근데 그러니까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된 거예요. 심지어 박수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쓴다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이혜원 전 의원이 좀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어떤 언어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어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자각이 없는 분들 같아요. 글쎄요, 저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 건가요? 우리 젊은이들이 느낄 그 고통은 없나요? 이 대통령께. 이게 지금 뭐 어쨌든 그러면은 다시 이제 로텐더홀로 가시는 거예요? 네, 저는 네? 다시 갔다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도 오늘도 장동 대표께서 이렇게 제가 텐트 안에 이렇게 기진맥진 이렇게 코에 예, 산소 예. 뭐죠? 이게 산소 그 저도 그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알고 있어요. 그걸 이제 코에 끼고 이렇게 끼는 거. 누워 계시길래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래도 이렇게 엷은 미소를 짓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걱정 말고 밖에서 활동 많이 해달라고. 장동욱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집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네, 비슷해요. 예, 이 굉장히 어렵게 이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법시험 되고 판사하고 예, 이렇게 되니까 행정고시 합격했어요. 행정고시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죠.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뭐 대단할 수밖에 없죠. 네. 그 뭐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단식하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좀 이게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있잖아요. 네. 그때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이게 단식 한번 하면 추워가지고 여름에도 추워서 이 전열기 켜놓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지금 정의호 대표 이렇게 몸을 보면 이 근육이 다 파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아니 없습니다. 그렇게 된대요. 네. 단식이라는 게 이게 최후의 사실 수단인데, 근데 한 가지만 더, 이준석 대표 단식할 줄 알았더니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공조 단식은 장동호 대표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요? 그러니까 시선이 분산되고 응집력을 우리 당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언론도 시선을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물론 그렇죠. 배려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참 빨리 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언제나처럼 2부에서는 여야 정치인들과 함께 오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들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전 상근 부대변인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미디어TV의 이민찬 부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지금 요 얘기는 제가 이민찬 부위원장부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3년 선고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근데 이제 물론 형량이 높다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사법부가 최초로 12.3 비상계엄이라는 건 내란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1차적인 결론을 냈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론은 존중합니다.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고 이런 혼란을 초래된 데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도 수차례 사과 말씀을 드렸고 이번 판결을 잘 한번 다시 살펴보고 저희가 받아들일 부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과연 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이렇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23년형이 적절한 이 형인가에 대한 반론과 의문이 있지만 저희는 우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계속 주장해 왔던 논리가 이것은 대통령의 단순한 통치 행위였다라던가 절차적 위반이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은 더더욱 아닌 내란으로 재판부가 확실히 말했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의가 있고, 그리고 재판부 설명 자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것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된다. 그것은 친위 구테타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이 많은 경우에 성공을 하면 국가의 경제와 외교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국가와 사회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이런 내란, 친위 구테타라는 것에 지금 일침을 가하는 설명 자료가 나왔고,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서 양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총리가 대통령이 갈 때 마주 나와가면서 차 안에까지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배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밸류, 가치, 대한민국의 힘, 그것이 세계 속에 얼마나 큰 위상을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재판부도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무역이나 국제정치에 있어서 그 위상이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래서 이런 친위 구테타로 인해서 경제적 정치적 충격이 기존 내란 행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타격이다라는 점에서도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래서 내란을 오히려 말렸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이 재판 설명에 따르면 국회를 지켜낸 것은 국민들의 용기 그리고 그 당시 그 안에 있었던 군경들의 소극적인 어떤 대응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밤에 내란을 막은 것이지 본인이 소극적으로 행동해서 이 내란을 막은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설명을 함으로써 지금 이 중차대한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내란이라는 행위라는 자체를 규정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위상과 함께 설명하면서, 그리고 국민들의 용기도 같이 덧붙이면서 설명해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재판부 저도 그거 쭉 봤는데 폭동이라는 개념을 헌법에 입각해서 정의했죠. 그래서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내란일 수밖에 없음을 이 정의를 한 건데 지금 사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내란으로 재판부에서 정리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리라고 하시면 이미 정리를 상당 부분 했어요? 된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고 예. 그리고 이 비상기업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수차례 드렸고 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그러면 오늘 탄핵도 불가피했던 거 아닙니까? 탄핵 문제는 조금 달랐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예.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 본다면 과연 탄핵만이 정답이었을까 하는 여러 생각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친위 구태타를 했는데 탄핵 안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친위 쿠데타라고 확정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3시간 정도의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지 6시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 군이 투입되고 그 해제되기까지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제되기까지가 6시간 아닌가요? 선언하고 해제되기까지가 6시간이고 군이 투입되고 군이 철수하는 그 과정 근데 그 이거 시간이 철수는 됐지만 철수 이후에도 계엄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됐죠. 유지가 됐지만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의결이 될 때까지가 3시간 정도, 2시간 반인가 3시간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는 그런 위험 상황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통치를 하는 게 어렵다. 다만 탄핵이 능사냐. 탄핵을 하면 또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결과론적으로 법원 판결을 두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지만 그 혼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행동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5년 내려졌을 때 일단 거기서 정리된 건 뭐냐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 수사권 없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를 나왔던 거고 그게 이제 인정이 됐고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헌법적으로 규정된 내란의 개념과 12.3 비상기염이 부합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리가 다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다 정리가 됐는데 뭐 종합특검 같은 거 할 필요가 있나요? 종합특검은 너무 다른 얘기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아니, 이것은, 앵커님, 이것은 아까도 재판부 설명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본인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친위 구태타고 예, 맞아요.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입니다. 그게 사실은 친위 구태타의 정치학적 개념은 자신의 권력의 범위를 넓히거나 혹은 권력 유지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게 친위 구태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게 자칫 국민의 기본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서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에서 이게 지금 재판부가 더 엄히 보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두환의 그 비상계엄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역사로서의 반성 그리고 배움 이런 것이 없이 또다시 이런 일들을 자행하려고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더 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재판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종합특검은 너무 다른 차원의 이야기. 그냥 어떤 개인들의 비리 이런 이력이고 이것은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개인 비리라기보다 지자체장들의 이른바 계엄 협조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하겠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좀 다른 얘기, 개인 비리는 아니죠.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종합특검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내란 특검 아니면 최혜병 특검 이 세 특검이 이제 이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많은 어떤 꼭지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짧은 그 기간 내에 의혹들을 다 해소하지 못한 그런 일들로 우리가 예를 들어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굉장히 깨알 같은 어떤 이 내란 이후의 실행 계획이라던가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전두환의 비상계엄에서 이 지금 누구죠?
윤석열 요 세력들에서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란을 다시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 내란이 언제부터 기획돼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연관돼서 어떻게 앞으로 행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밝혀서 실체적인 진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어디서도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아주 이번에 완전히 끝내야 된다는 그런 역사적 사명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게 야당 탄압을 고백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종합특검이 내란 이 부분이랑 좀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약간 조금 모순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3대 특검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내란 특검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내란을 판결을 했고 관련 혐의자들이 중형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3년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3대 특검을 통해서 무엇을 더 찾을 수 있을까? 누구를 더 단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말씀하신 노상원 수첩이나 이런 부분 이미 다 진술이 나왔고 이미 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병합이 돼서 곧 2월 19일 판결이 납니다. 그럼 뭘 더 해서 처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굉장히 좀 모순적인 말씀이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핵심이 있어요.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개인 비리가 누구와 관련된 것이냐? 결국엔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의 내란 혐의와는 별개로 개인 비리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6개월 동안 개인 비리를 찾다 못 찾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내란은 내란이고 나머지 개인 비리를 더 찾아보겠다는 것이에요. 새 정부가 출범하고 8개월 차가 됐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어떤 임무를 했는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2차 종합특검은 지방선거전을 관통합니다. 지방선거 즈음에서 특검이 줄줄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에요. 그 안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에 관련해서 또다시 피의사실 유포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 유포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지금 속내는 내란 척결을 외치지만 결국에는 지방선거까지 이 특검을 이용하겠다.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태를 지금까지 이거를 누가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사실 아까 뭐 지금의 판결에 와서 보니까 그때는 탄핵 반대하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그 비상계엄 내란으로 규정지은 그 사건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그 당에서도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끊어내고 윤 어게인 세력도 다 쳐내고 그리고 정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같이 이 실체적 진실을 같이 밝혔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감추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증거인멸하고 이런 부분이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질질 끌면서 뭐 민주당 탓이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과연 이 전후 맥락이 너무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이미 1심 결론이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2차 종합특검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1차 특검, 3가지 3대 특검이 없었으면 검찰은 지금 같은 수사를 못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면서 더 늦어졌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때 특검을 하지 않고 공수처가 이미 수사했고 경찰이 수사를 다 했습니다. 그대로 더 유지가 됐다면 더 재판이 빨라졌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민주당이 특검을 뒤늦게 출범시키면서 오히려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심 판결에 나온 부분이 있는 것인데 왜 지금 더 180일 동안 더욱더 더 뭘 더 탈탈 털어야 한다는 건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이에요. 이미 민주당이 원하는
그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개인 비리를 더 들여다보겠다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요. 죄송해요. 제가 개인 비리라고 뭐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자꾸 말씀하시는가 본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외환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환죄는 있잖아요. 그냥 내란으로 이 친위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어떤 전쟁을 도발하고 유도하고 이 땅에서 전쟁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요. 특검에 물은 걸 탓해야 되는 것이에요. 외환몰이 이미 민주당과 특검이 했습니다. 외환몰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그런데 되죠.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없었잖아요. 왜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통보를 했어야지 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그럼 북한과 통보를 했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외환 이적죄, 외환죄 이런 부분도 그런 법률 적용이 굉장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제대로 적용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아직 수사가 미흡했기 아니,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외환죄는 특검 자체도 적용을 좀 하기가 문제가 그래서 있다고 못한 생각을 겁니다. 했고 네. 그래서 외환죄 대신에 예를 들면 이적죄라든지 일반 이적. 이런 일반 이적죄를 적용을 해가지고 수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종합특검을 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이게 중수청하고 또 비슷한 개념인데 중수청 여당 강경파들은 문제 삼습니다. 뭐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거 우리 검찰 없애는 이유가 수사권, 기소권 다 없애려고 했는데 야 이거 만들면 되느냐 그러는데 이 자꾸 만들려는 특검은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이게 좀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희 당의 입장은 어쨌든 국민적인 의혹은 제대로 털고 가자라는 입장이고 이게 사실 뭐 중수청이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그냥 무 자르듯 이제 오늘부터 분리 1일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좀 논리적으로 좀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수청은 수사권, 기소권 같이 갖고 있어서 문제. 그리고 이제 특검은 또 이건 같이 있어도 계속 특검하자고 하고 이게 좀 그래서 이게 좀 논리적으로 좀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중수청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된 그런 이제부터 그렇게 된다라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그런 것에 맞춰서 돌아가겠죠. 지금 글쎄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한 22대 국회에서는요. 아마 야당 문제는 특검, 여당 문제는 경찰이 할 겁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검찰의 손발을 다 잘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특검을 지속적으로 가동할수록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 해체 이 논리가 저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봐요. 자, 지금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그 이해운 청문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 논평이 하나 나왔는데요. 장동혁 대표께서의 단식 중단을 또 의총에서 논의도 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러니까요. 양양자 최고위원이 맞아요. 근데 출구를 논의하자는 오늘의 의총이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희요? 네. 저희의 출구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신천지 특검을 자꾸 언급을 해주세요. 저희가 어제 그래서 역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통일교 특검도 하고 신천지 특검도 합시다. 그런데 민주당이 답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신들과 관련된 건 경찰이, 야당과 관련된 건 특검이. 그런데 통일교 특검 오케이. 그런데 공천 헌금 지금 정부 여당에서 터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절 언급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변을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이 청문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논평에서는 어쨌든 출구 전략을 그렇게 의총에서 논의하지 말고 출구를 청문회로 찾으시라. 이 민주주의, 이 정치와 대화와 타협 이런 데로 장동혁 대표가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청문회 제안을 다시 드렸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종합적으로 특검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을 때 왜 신천지 굳이 하느냐? 그 따로 띄워도 되긴 돼요. 아니, 띄워도 되는 게 아니고 하면 되죠. 예. 이게 여러 가지 같이 이게 뭐 기간도 그렇고 그리고 인력도 그렇고 뭐 이런 상황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야당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당신들에게 우리가 제안하는 건 다 증거도 있고 녹취도 있고 뭐 증언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신천지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신천지 못 받고 뭐죠? 통일교만 받겠다라고 지금까지의 논리였는데 어제 오늘 신천지 관련 그 국민의힘에 5만이 입당했다, 10만이 입당했다 이런 녹취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이 정교화가 일치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엄단하게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럼 같이 특검을 하는 게 맞다. 이거 왜 특검을 하자고 해서 하자고 했고 그리고 신천지도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건 안 받는다라고 하더니 이제 같이 하자고 하니까 또 이것도 저것도 분리해서 하자라고 자꾸 말을 바꾸는 이런 상황에서 답답함을 호소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니, 네. 따로 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이 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다르죠. 같이 하면 논점이 흐려지죠. 같이 하게 되면 특검은 결국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럼 특검 안에서도 6개월 동안 우선순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적 피의사실공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로 하게 되면 오히려 특검 간의 경쟁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래서 3특검을 돌린 거잖아요. 따로 열심히 경쟁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신천지 특검을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왜 신천지를 특검했느냐고 오히려 질문을 드렸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경찰이 자꾸 이렇게 언론을 통해 흘리는 걸 보니까 이래서 민주당이 미리 신천지를 하자 그랬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빠져 있어요. 지금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민의힘 주요 인사가 개입됐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주요 인사가 신천지와 결탁해서 입당을 종용했다는 게 나오고 있나요? 누가 돈을 받거나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나요? 그들에게 어떤 이권을 제공했다는 게 나오고 있나요?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정교유착을 끊는다고 하시는데 과거 민주당이 집단 입당해서 수사받고 있는 거 다 특검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순진리교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을 위해 집단 입당을 했다고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판결문은 아니고 대장동 판결문. 남욱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얘기한 거 아닌가요?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인정이 됐고 판결문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다 하자고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공방하지 않겠다. 그러면 통일교대로 합시다. 신천지 원하니까 따로 합시다. 제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여기서 두 가지를 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천 헌금 특검을 할지 말지, 신천지 따로 할지 말지 두 개를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꾸 이제 이렇게 흐릿하게 말씀하시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피해자다. 5만 10만 신천지 입당했다는 것을 이만희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같이 나오는 이름이 지금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에서 보면 아무것도 연관이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좋냐 마냐 이렇게 자꾸 물타기 하듯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이게 어떤 종교 단체에서 5만이나 10만의 당원들이 입당을 하고 그들이 어떤 후보를 찍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위에서의 오더를 받고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당의 기능을 아주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정말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그런 후보를 선택하고 그런 의견을 내고 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 사실 알고 보니 신천지에서 5만 10만이 한꺼번에 입당해서 그들이 당대표도 선출하고 대선 후보 경선 후보자도 선택하고 그래 왔다. 내가 믿었던 이 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배신감 이런 게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자고는 입장이 하자는 거 하자니까요. 저희도 하자고 하는 저희가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특검 하자는 거예요. 따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두려울 게 없으니까 하자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반대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네. 홍준표 전 시장께서는 또 신천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공관위원장 위원 할 때 뭐 돈 뭐 15억을 들고 왔다. 근데 홍 전 시장은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뭐 본인이 그런 이유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동의할 수가 없죠. 예. 뭐 본인의 뭐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몇 억을 들고 온 사람이 있었으면 모래시계 검사가 그때 그분 수사계에서 그러니까 공천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공천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돈을 갖고 온 사람에게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시켰어야죠.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무용담처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천지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이 물타기 하려고 신천지를 들고 나왔지만 국민의힘에서 누가 그 역할을 했고 신천지를 만나서 누구에게 5만 10만을 입당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이득을 얻었고 어떤 이권을 신천지에 제공했는지 그것을 저희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자 그러니까 저희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교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통일교는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났고 통일교 내부 문건부터 구체적인 액수, 금품 모든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속 시원하게 못 받아들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하여간 전 시장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한 가지 더, 장동혁 대표 지금 단식하는데, 홍익표 정무수석은 국회 간 김에 좀 거기 한번 얼굴 내밀고 좀, 위로차 방문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뭐 이혜원 뭐 지금 후보자 지명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대통합을 이루자. 내가 어떤 한 편에서 서서 당선이 됐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정책이나 행보를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또 어떤 정책적인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실제로도 보여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뭐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떤 여야의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필요한 건 여야의 어떤 대화와 타협이 아주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강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게 저희가 뭐 마음이 없거나 뭐 가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또 오늘 또 이런 말 또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식인 듯 단식 아닌 웰빈 단식이 거의 끝나는 것 같다. 누가 그랬어요? 동정표도 얼추 얻은 것 같다. 누가요? 라고 이재명 대표 시절에 24일 단식을 할 때 장동혁 지금 대표께서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서로 야유하고 조롱하고 지금 다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뭐 아까도 막 한참 말씀을 좀 험하게 하고 자연께서도 가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지금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국회 민주주의 이 정치를 복원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협업해서 해 나가면 어떨까라고 이재명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그 당시에 출퇴근 단식과 지금 단식은 비교할 바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정기국회 전날에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두 사안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건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 이런 것이었어요. 굉장히 두루뭉실한 요구였죠. 그러니까 본인 방탄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당에서 그런 비판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특검 받아달라는 거잖아요. 공천헌금 특검,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민주당이 받으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좀 얘기하시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하죠. 여러분 퇴근길 모쪼록 방한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저녁 5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